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이었지요.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과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이의 안경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답니다. 저는 그 안경을 매일 아침 닦았어요. 마치 그가 곧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며 그 안경을 다시 쓸 것처럼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온을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 정말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한겨울 새벽 바람처럼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어요. 은행 직원이라는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무려 30년 동안 조용히 끌어안고 있었던 빚이 5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5억 원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저에게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던 그 숫자가 떠난 지 한 달 만에 제 앞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80이 된 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자라 22에 시집을 와서 58년을 한 사람과 함께 살았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번도 화려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2번을 들었다 놓았고 1,000원짜리 한 장을 깎으려고 상인 아주머니와 한참을 입씨름하던 그런 평범하다 못해 옹색하기까지 한 부부였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부부가 5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었다니요.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혹시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게 아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물었어요. 하지만 직원분은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제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박또박 읽어주셨습니다. 한 글자도 틀린 곳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보리차 잔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마저 갑자기 색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친구 여러분, 잠시 후 제가 그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알게 된 진실을 들으시면 분명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평생 함께해 왔지만 한 번도 진심을 보여준 적 없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댓글란에 그 사람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적어도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요. 은행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했던 그 얼굴이요. 그땐 그저 먼저 가는 사람의 흔한 인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 이 5억 원이 함께 들어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이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다리미질도 하지 않고 머리도 대충 빗어 넘기고 그냥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은행까지는 버스로 세정거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이와 함께 시장 갈 때 타고 다니던 그 버스였지요. 그날따라 차창밖 풍경이 어찌나 낯설어 보이던지 마치 처음 와보는 동네에 와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은행에 들어서니 아침이라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직원분이 저를 안쪽 작은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한 뭉치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저렇게 두꺼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평생을 모은 우리 부부의 통장도 저렇게 두껍지는 않았는데 상담을 맡아주신 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골라서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운을 떼시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이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내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대출은 30년 전 1995년 봄이었다고요. 그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해마다 혹은 두세 해에 한 번씩 남편이 다시 와서 추가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이 종이를 한 장씩 넘기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분의 손이 얼마나 익숙하게 움직이시는지 마치 평생을 그 종이들과 함께 살아오신 분 같았답니다. 종이를 넘기실 때마다 사르륵 사르륵 하는 소리가 그 작은 상담실 안에 조용히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마치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한 번씩 두드리는 것 같았답니다. 직원분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대출은 작년 가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시기 불과 몇 달 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답니다. 그때쯤 저희 그이가 갑자기 새로 산 시계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깎으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비싼 시계를 사오셨길래 의아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시계가 아니라 또 다른 빚의 흔적이었던 거였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계조차도 누군가에게 보내드린 선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쉽게 못 쓰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들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종이 위에는 남편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제가 보아온 그 글씨체, 마지막 받침을 살짝 흘려 쓰던 그 특유의 필체가 한 장 한 장에 모두 똑같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조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우리 그이가 제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혹은 시장에 다녀오는 사이에 이 은행에 와서 직접 종이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돈을 빌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봤어요. 그 글씨에서 그이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평생 저에게 편지 한 통 제대로 써준 적 없던 그 사람이 이 종이 위에는 이렇게 또렷한 서명을 남겨놓고 가신 거였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저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편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여쭤보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이 대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느냐고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천천히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의 대출 서류에 등기되어 있는 담보 주소가 우리 집 주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른 주소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어느 변두리 동네에 작은 빌라 한 채.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한 집에서만 살았어요. 그 작은 한옥집, 그 마당 한쪽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던 그 집에서요. 그런데 다른 주소라니. 그것도 서울에. 남편은 평생 서울에 일가 친척 한 명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저는 직원분께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이 빚을 제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해 주셨어요. 상속을 받으시려면 그 빚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고 만약 빚이 너무 크다면 상속을 포기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시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집까지 모두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옥집이요. 제가 시집 와서 첫 아이를 낳은 그 집,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그 집, 그리고 한 달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 집을요. 저는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따라 어찌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손에 쥔 그 종이가 자꾸만 바람에 펄럭였어요. 마치 제 평생의 신뢰가 그 종이 한 장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어르신이 새들에게 모이를 던져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둘기들이 그분 발치에 모여들어 한참을 깍깍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분이 천천히 한 알 한 알 모이를 떨어뜨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이가 평생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 알 한 알 무언가를 떨어뜨려 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그 사람다웠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 어르신은 한참을 더 거기 계시다가 천천히 자리를 뜨셨어요. 새들은 어느새 다 흩어지고 벤치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 조금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른 주소가 무엇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그게 무슨 빚을 위한 담보였는지, 그 자리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이가 왜 30년이나 그것을 감춰왔는지를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쓰던 안방 책상, 그 서랍 깊숙한 곳을 열어봐야 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이의 책상은 여전히 그가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돋보기 안경 옆에 어제보다 만신문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깍담한 사과가 접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과를 차마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었답니다. 마치 그를 치워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그 평온한 책상 위의 모든 풍경이 거짓말처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책상 서랍은 3개였어요. 첫 번째 서랍은 평소에도 자주 열던 곳이라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안경 닦는 천, 도장, 영수증 몇 장.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손자들의 어릴 적 그림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서랍. 그 서랍은 늘 잠겨 있었답니다. 그이는 별거 아니라고, 그저 옛날 서류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이라고 했었어요. 저도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공간이 있는 거니까요. 서랍 열쇠는 책상 밑에 작은 종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답니다. 다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요. 열쇠를 자물쇠에 끼우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그리고 서랍이 천천히 열렸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매년 빠짐없이요. 저는 그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송금 내역, 그리고 짧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들의 수신인은 한결같이 한 사람이었답니다. 미경 씨에게라고요. 그 봉투들을 손에 쥐는데 봉투 끝에서 작은 먼지가 폴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보관해둔 흔적이었답니다. 봉투마다 약간씩 모서리가 달아있는 것을 보니 우리 그이가 가끔씩 이 서랍을 열고 그 봉투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에 이 봉투들을 펼쳐보면서 형님을 잠시 기억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떠난 사람을 향한 작은 의식이었을지도요. 미경.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입안에서 굴려보았어요. 평생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동네 사람 중에도, 그이의 옛 친구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1995년 4월 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형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형수님,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아이도 잘 자라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우체국 통장으로 보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형의 몫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그 편지의 전부였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형이라니요. 우리 그이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형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건 저도 시어머니께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셨다니요? 그리고 아이라니요. 그 형님의 아이가 있었다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편지를 다 펼쳐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종이가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형수님의 안부를 묻고 조카의 학교 생활을 걱정하고 그리고 매달 송금한 금액을 적어놓은. 그러니까 우리 그이는 형님이 떠나신 그날 이후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그 형수님과 조카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거였답니다. 편지들 사이에는 가끔 영수증이 끼워져 있기도 했어요. 한약방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진우 씨가 어릴 때 한 번 크게 아팠을 때의 입원비 영수증도 있었답니다.
그 영수증을 보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시기에 우리 그이는 갑자기 야근을 거의 매일 하셨거든요. 저는 그저 회사 일이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다 그 조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픈 것처럼 그 조카의 병원비를 마련하셨던 거랍니다. 편지 묶음의 가장 아래에는 작은 일기장 같은 것이 한 권 들어 있었어요. 우리 그이가 손수 쓰신 짤막한 메모들이 적힌 노트였답니다. 거기에는 진우 씨의 성장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진우, 오늘 첫 걸음마. 진우, 유치원 입학. 진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 진우, 대학 합격. 그 짧은 한 줄 한 줄을 읽는데 저는 또 한참을 울었답니다. 우리 그이는 그 조카의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비록 직접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하셨지만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그 나무 상자도 열어보았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그이와 그리고 그 옆에 형님으로 보이는 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는 작은 여인이 한 명, 그 여인이 미경 씨였겠지요. 그분의 손에는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의 우리 그이는 갓 결혼한 새색시였던 저를 두고 어딘가 외출했던 그 무렵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부는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 살면서 매일을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이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형님의 아내와 갓 태어난 조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옹색하게 살아야 했는지를요. 왜 그이가 그토록 야근을 자주 했는지, 왜 명절에도 친척 집에 가지 않고 늘 혼자 다른 곳에 다녀온다고 했는지, 왜 가끔씩 우체국에 다녀왔다고 했는지를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짜맞춰지면서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단서들은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 그이가 10여 년 전쯤 갑자기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시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마치 어딘가에 가야 할 약속이 있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사람처럼요. 그때 저는 그저 일이 바쁘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게 다 그 형수님과 조카에게 가야 할 약속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그이는 평생 한 번도 자기 생일을 챙기지 않으셨답니다. 미역국을 끓여드리려고 하면 늘 그러셨어요. 형이 못 누리고 간 생일을 내가 어떻게 챙겨 먹겠어 라고요. 저는 그저 형제 사랑이 깊은 분이라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단순한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자기가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무게였던 거였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사진과 편지들을 번갈아가며 들여다봤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런 큰 비밀을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가슴이 시려오기도 했어요. 형님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형수와 조카를 자기 일처럼 떠안고 살았던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도 그이답기도 해서요. 저는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4시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온 58년의 세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결혼하던 그날 새벽, 시집을 떠나던 가마 안에서 흔들리던 그 마음, 첫 아이를 낳던 그 무더운 여름, 시어머니가 떠나시던 그 가을 새벽,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그이는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신 적이 없었답니다. 옷도 늘 제가 사다 드린 것을 입으셨고 신발도 10년이 넘도록 한 켤레로 버티셨어요. 좋아하시던 술도 명절에나 한 잔씩 드시는 게 다였답니다. 그제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이유가 어쩌면 자기 몫의 모든 것을 그 형수님과 조카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와 손자 둘과 함께 살지요.
저는 평소 같으면 잘 전화도 안 하던 아들에게 그날만큼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일이 좀 있다고 와서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들은 그 주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올라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혀놓고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와 그 안방 서랍에서 찾은 편지들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눈만 깜빡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참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작은 일에도 곧잘 울던 아이였답니다. 학교에서 친구한테 한마디만 들어도 집에 와서 한참을 훌쩍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기 아버지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표정을 그대로 빼다 박아가는 거랍니다. 며느리는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입을 떼지 않는 그런 요즘 보기 드물게 조용한 새댁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며느리도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 흑백 사진 속에 어린 시동생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그 사이에 미경 씨와 갓난아기를요. 며느리의 눈가도 어느새 붉어져 있었어요. 아들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을 다 갚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 한옥집을 팔아도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보태도 절반도 갚지 못할 액수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만 크게 들렸답니다. 저는 그 짧은 정적 안에서 우리 그이가 평생 그 무거운 빚을 어떤 마음으로 짊어지셨을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봤어요. 그 사람은 매달 송금하실 때마다 어떤 표정으로 그 도장을 찍으셨을까? 그 사람은 빚이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잠을 못 이루셨을까? 그 모든 마음을 혼자 견디느라 그 사람의 어깨가 평생 그렇게 굽어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굽은 등이 비로소 다 이해되는 것 같았답니다. 마침 그때 저희 큰딸도 도착했어요. 큰딸은 인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결혼은 늦게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부부 둘이서만 단출하게 살아가는 아이예요. 저는 큰딸한테도 같이 의논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두었답니다. 큰딸은 그 모든 서류와 편지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한참 만에 가만히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라고요. 큰딸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어릴 때 늘 아빠가 명절 때마다 어딘가에 다녀오신다고 했던 것, 그게 늘 의아했었다고요. 아빠는 한 번도 우리 가족에게 행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저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답니다. 큰딸은 그게 사실은 형수님 댁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답니다. 명절에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보내시지 못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안부를 챙기러 다니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어머님 그 돈을 왜 어머님이 갚으셔야 해요? 며느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빚은 아버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든 빚이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신 돈이 아니잖아요. 그 형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함께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답니다. 물론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봐도 도리적으로 봐도 그 빚의 절반쯤은 그 형수님이라는 분이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그이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갔던 그 마음을 떠난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 제가 헐어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소리요. 저는 아들 부부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형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그이가 평생 보냈던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꾸려왔는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말렸어요. 어머니가 거기 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깔끔할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어머님이 직접 가시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며칠 뒤 그 서울 변두리 동네의 주소를 들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가서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마을버스를 한참 탔어요. 종점 가까이에 있는 작은 빌라촌이 그 주소지였답니다. 저는 그 빌라 앞에 서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곧 만나게 될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들판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이 지나갔답니다. 우리 그이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렇게 멀리 혼자 외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그이가 운전대를 잡으셨고 저는 그저 옆자리에서 졸기만 했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이가 곁에 없는 그 자리가 새삼스럽게 크게 느껴졌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가방 안에서 그 흑백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사진 속의 그이는 정말 젊었습니다. 갓 결혼해서 한참을 행복하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 형님도 환하게 웃고 계셨고요. 누가 봐도 형제 사이가 좋은 두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형님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다니 우리 그이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지하철로 갈아타고 나서 저는 그 빌라가 있는 동네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래된 동네였답니다. 골목골목마다 낡은 간판들이 걸려 있고 길가에서는 어르신들이 작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한 어르신께 길을 여쭤보니 친절하게도 그 빌라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더군요. 그분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우리 그이가 평생 도와주신 그 형수님과 조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정겨운 곳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시 후 그 빌라의 낡은 철문이 열렸을 때 제가 마주한 그 얼굴을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한참 동안 먹먹해지실 거예요. 그분이 저를 알아본 표정과 그분이 처음으로 제게 건넨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작은 거실에서 제가 발견한 마지막 진실까지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빌라는 3층짜리였어요. 외벽이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호수를 한참 들여다보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가장 안쪽 집이었답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손가락이 자꾸만 떨려서요. 그러다가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누군가 슬리퍼를 끌고 걸어 나오는 소리. 그 소리에 저는 비로소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쯤 어려 보였어요. 머리는 거의 다 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요.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신지 모르시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분의 눈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참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처럼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영수 씨, 형수님 되십니까? 저는 그분의 그 눈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서 어떤 슬픔이 보였답니다. 평생을 혼자 견뎌오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고 깊은 슬픔이요. 그런데 그 슬픔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우리 그이가 평생 그분 곁을 지켜주신 그 흔적이 그분의 눈빛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보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어쩌면 우리 그이가 평생 마음 한구석에 그분을 모셔두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전해진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품고 있는 무언가가 다른 한 사람의 마음에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요. 영수. 그것이 우리 그이의 이름이었답니다. 그분이 우리 그이의 이름을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0년 동안 우리 그이가 매달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냈던 그 미경 씨라는 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하게요. 그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우셨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안으로 들이셨어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시라고.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다고요. 집안은 정말 작았어요.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도 좁은 공간에 작은 소파 하나와 텔레비전 한 대, 그리고 벽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품격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분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한 잔 끓여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을 제 앞에 놓아주시고 자신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둘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형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리라고는 영수 씨도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가만히 입을 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수 씨가 형수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만 알았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한결같이 도와주실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보리차를 마셨어요. 그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찌나 쓰던지요. 평생 마셔온 보리차가 그날만큼 쓴맛이 난 적이 없었답니다. 그분은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남편이 떠난 것은 1994년 겨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트럭을 몰고 시골에서 농산물을 사다 도매로 넘기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날 새벽도 평소처럼 새벽길을 나섰는데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셨답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담담하셨어요. 이미 30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서 슬픔도 어느새 자기 자리를 찾아 가만히 앉아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분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다고 합니다. 신혼 때 시집을 와서 시작한 그 작은 농산물 도매 일이 그때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분도 별다른 걱정 없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만 짧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인사로 헤어진 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이가 떠나시던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날 그렇게 평범한 아침 인사로 헤어졌었거든요. 그때 자기는 이미 임신 7개월이었다고 하셨어요. 시댁은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처지가 못 되었고 친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영수 씨가 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이가요. 미경 씨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영수 씨는 그 눈을 다 맞으면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그 집 앞에 서 계셨다고요. 보따리 안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한약방에서 지어오신 임산부 보약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형 떠난 형수 챙기는 것이 형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우리 그이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미경 씨는 그 죽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 보따리 하나가 그분의 평생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고요. 그이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이 못다 한 몫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요. 형수도 조카도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고 해요. 도련님도 이제 막 결혼하셨고 형편도 어려운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러시느냐고요. 하지만 우리 그이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달부터 어김없이 송금을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만 가슴이 메어왔어요. 우리 그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지가 그제야 비로소 다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어요. 왜 저에게 한마디 말해주지 않았을까? 함께 의논했더라면 저도 한마음이 되어 도왔을 텐데 왜 그토록 무거운 짐을 혼자만 짊어지셨던 걸까요? 그분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영수 씨가 한 번은 그러셨다고 해요.
자기 아내는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너무 큰 짐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요.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형 가족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 아내가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짊어지고 가겠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어쩜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저를 아껴주려고 했는지요. 평생을 옹색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그 이유 한 가지를 끝내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자꾸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둘이 함께 그 짐을 나눠줬더라면 어쩌면 우리 살림도, 그 형수님 살림도 조금은 더 편안해졌을지 모르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는 굵직한 남자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깨가 다부지고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멈칫하더군요. 그분이 차분히 아들을 부르셨어요. 진우야, 인사드려라. 큰어머니시란다. 저는 그 호칭에 한 번 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큰어머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우리 그이가 평생 책임지고 키워온 조카, 진우라는 아이였던 거예요. 진우 씨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큰어머니라는 호칭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마음을 후벼 파던지요. 저는 진우 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청년의 얼굴 한쪽에서 우리 그이의 옛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콧날이 그랬어요.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살짝 올라가는 것이 영락없이 그이를 닮아 있었어요. 핏줄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분은 진우 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영수 큰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큰아버지께서 평생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큰아버지께는 사실 형수님이 있으셨다는 사실까지요. 진우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진우 씨가 천천히 입을 떼더군요. 어머니, 저는 그 큰아버지께서 그저 먼 친척 어른이신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요.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가본 적이 없었네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그분이 부엌으로 들어가시면서 잠시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저는 진우 씨와 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큰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큰어머니께서 평생 모르고 사셨을 그 짐을 이제 와서 알게 되시고 또 짊어지셔야 한다는 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라네. 그것은 우리 어른들 사이의 일이었으니까. 진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께서 자기를 정성껏 키워주셨다는 것, 큰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어머니께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다는 것, 그 분식집에서 번 돈과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자기가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까지요. 진우 씨는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주셨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늘 구석으로 가서 책만 들여다봤다고요. 어머니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밤마다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너에게는 큰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분이 비록 자주 못 오시지만 너를 누구보다 아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아버지를 한 번도 직접 뵌 적 없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가까운 분으로 느끼며 자랐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그이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진우 씨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큰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께서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다고요. 미경 씨가 안방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위에 우리 그이의 그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답니다. 형수님, 진우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는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요. 부족하지만 입학금의 보탰이라고 조금 더 보내드립니다. 진우에게는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우리 그이가 평생 한 번도 다른 곳에 쓰신 적 없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형수님, 진우가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요. 그 짧은 한 줄을 읽는데 저는 우리 그이가 왜 그토록 평생 무리하게 일을 하셨는지가 그제야 다 이해가 되더군요. 그 사람에게 진우 씨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형님이 남기고 가신 마지막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 싶으셨던 거랍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우리 그이가 잠들어 계신 곳에 함께 가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분이 직접 보지 못하셨던 그 조카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하게 자란 모습을 잠시라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답니다. 큰어머니, 제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요. 그 말씀 너무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 청년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마음을 데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 씨는 본인이 사실 큰아버지께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었지만 큰아버지께서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갚으라고 도와준 게 아니라고 그저 형 몫을 자기가 대신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어찌나 그 사람다웠는지요. 저는 진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지금 사시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느냐고요. 진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답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늘 그 집을 큰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거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 빌라가 바로 은행 서류에 적혀 있던 그 담보 주소였던 거예요. 우리 그이는 형수와 조카를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그 빌라를 자기 명의로 사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형수의 분식집 운영 자금과 조카의 학비를 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형수의 분식집이 한때 어려워졌을 때, 또 조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 그이는 그때마다 추가 대출을 받아 그 위기들을 막아주신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그 돈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어요. 그 한 푼 한 푼이 다 누군가의 위기를 막아준 돈이고 누군가의 꿈을 이어준 돈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이는 그 무거운 짐을 평생 혼자 짊어진 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였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청년의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마치 우리 그이의 손을 다시 잡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과 척을 지지는 않겠다고요. 우리 그이가 평생 지켜온 그 약속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제가 무너뜨리지는 않겠다고요. 그분이 다시 거실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차분히 입을 떼었어요. 미경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그이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을 저도 같이 지키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만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셋은, 그러니까 저와 미경 씨, 그리고 진우 씨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그 빚을 함께 정리할 수 있을지요. 그 빌라를 정리해서 일부 갚고 우리 한옥집에서 일부를 보태고 진우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까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도 진우 씨도 그리고 저도요. 저는 그날 밤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젊은 분이 슬쩍 휴지를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그 친절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그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이의 책상 앞에 앉아서 그 빈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신문을 펼쳐놓고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서요. 저는 그 빈 의자에 대고 작게 속삭였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만 짊어지셨어요? 함께 짊어졌으면 더 가벼웠을 텐데요. 물론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답이 돌아올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의자 위 어딘가에 그이가 살짝 미소 짓고 앉아 계실 것만 같았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좀 가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큰아버지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 형수님과 조카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요. 아들은 한참을 듣고만 있더니 마지막에 가만히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며느리도 전화기 너머에서 한마디 보태주었어요.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막상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평생 지키신 그 마음, 어머님께서 함께 지켜드리시는 것도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물론 그 모든 일을 정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변호사 한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고 은행과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미경 씨와 진우 씨와도 수없이 만나서 의논을 거듭했답니다. 그 빌라는 결국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그 동네 시세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빌라를 정리한 돈으로 빚의 절반 가까이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작은아들 친구분이셨답니다. 그분이 저희 가족 사정을 들으시고는 자문료를 한 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큰어머님께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세상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우리 그이가 평생 베풀어 오신 마음이 이렇게 다시 돌고 돌아서 저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도 사정을 들으시고는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시기로 했어요. 처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그 40대 직원분이 우리 사정을 위로 잘 보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시기까지 했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세요. 우리 은행에서도 어머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분의 그 한마디로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저는 한옥집의 한쪽 별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별채는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곳이었는데 그분이 떠나신 뒤로는 줄곧 비어있던 곳이었답니다. 그 별채와 마당 한쪽을 떼어서 작은 셋집으로 임대해 두기로 했어요. 그 임대료로 매달 빚의 이자를 갚아 나가기로 했답니다. 처음에 그 별채를 정리하실 때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그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막상 새를 들어오신 분이 젊은 부부였는데요. 그분들이 어찌나 살가운지요.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빈집보다는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게 훨씬 좋답니다. 우리 그이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평생 사람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진우 씨는 결혼식을 한 해 미루셨어요. 결혼 자금을 모두 큰아버지의 빚 갚는 데에 보태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렸어요. 자네 인생에 큰 일을 미루지 말라고요. 하지만 진우 씨가 한사코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큰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결혼식 한 해 미루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요. 그 청년의 마음이 어찌나 갸륵하던지요. 미경 씨도 그 분식집을 정리하시고 작은 반찬 가게로 업종을 바꾸셨어요.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큰 가게를 꾸리시는 게 힘에 부치셨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매일 정성껏 만드는 반찬을 동네 분들께 파시면서 한 푼 한 푼 보태신다고 하셨어요. 가끔 저에게도 직접 만드신 반찬을 보내주시곤 했답니다. 그 반찬을 받을 때마다 저는 우리 그이가 평생 보냈을 그 마음의 무게를 새삼 느꼈어요.
미경 씨께서 보내주시는 반찬은 종류도 다양했어요.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무생채, 그리고 그분이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요. 그 김치 한 보시기를 꺼내 먹을 때마다 저는 그분의 평생을 한 입씩 받아 먹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분이 평생 그 작은 부엌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형편없는 살림을 끌어안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그 김치 한 보시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반찬을 절대 한 번에 다 먹지 않았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꺼내 먹으면서 그분과의 인연을 오래오래 음미하고 싶었어요. 저는 답례로 우리 마당에서 직접 따낸 감을 한 상자씩 보내드렸어요. 우리 마당의 그 감나무는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함께 가져오신 어린 묘목이었답니다. 그 묘목이 어느새 자라서 마당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나무가 되었어요. 가을마다 어찌나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지요. 그 감을 따서 미경 씨께 보내드리면 그분은 또 그 감으로 곶감을 만드셔서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곤 한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이 작은 감 하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이가 평생 끌어안고 계셨던 그 인연이 떠나신 뒤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답니다. 저는 그 빚을 정리하는 동안 한옥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산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 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살자고 권유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 그이의 흔적과 함께 살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평생 앉아 계시던 책상, 그 사람이 평생 쓰셨던 안경,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보던 신문이 그대로 있는 이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가요. 빚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우리 그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는 저도 완전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짐을 어떤 마음으로 짊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 물어보시곤 해요. 영감님 떠나시고 그렇게 큰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이시느냐고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짓는답니다. 그 평온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은 모든 이에게 다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마음속에 곱게 접어두고 가끔씩만 펼쳐보는 것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지난 봄에는 진우 씨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큰어머니 자격으로 그 식장에 갔답니다. 진우 씨의 신부는 참 고운 분이셨어요. 미경 씨께서 식장 한쪽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고요. 저는 그 두 분 곁에 앉아서 신랑 신부의 행복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그이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여보, 보고 계세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진우 씨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신부 측 인사가 끝나고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잠시 목이 잠기시더군요. 어머니, 그리고 큰어머니 라고 운을 떼시는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답니다. 그러고는 진우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두 분 어머니 덕분입니다. 한 분은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한 번도 직접 뵌 적 없지만 평생 저를 지켜주신 큰아버지의 아내이신 큰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답니다. 저는 그날 식장 한쪽에서 우리 며느리와 큰딸도 만났어요. 두 사람 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미경 씨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어찌나 따뜻해지던지요. 처음에는 그 빚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던 우리 며느리가 이제는 미경 씨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더군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어도 어느새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해가는 그런 사이요. 저는 이제 가끔 진우 씨 부부와 미경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한답니다. 그러면 진우 씨 새색 씨가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오시곤 해요. 미경 씨도 자기 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 가져오시고요. 우리 며느리와 큰딸도 시간이 되면 함께 자리해 준답니다. 그 작은 한옥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한때 비어있던 그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이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은 알지 못하는 게 더 행복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이가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그이를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짊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그 짐을 떠나신 뒤에라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답니다. 우리 그이의 그 비밀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을 잃은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슬픔을 견뎌낸 것이었을지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어떤 비밀들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아드리고 자주 눈을 마주쳐 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든, 무엇을 감추고 있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우리 그이가 떠나신 뒤로 저는 매일 아침 안방 책상 위 그 안경을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리차 한 잔을 올려둔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시던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그 보리차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말씀드려요. 여보, 오늘도 평안하세요. 거기서는 형님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곧 가서 만나 뵐 테니까. 그때까지는 거기서도 누구든 도와주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답니다. 혹시 오늘 곁에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잠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 잠시 헤아려 봐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게나마 닿았다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하는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단 한순간이라도 감동시켰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그곳에는 오늘의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혼만 하면, 그 사람 하나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지요. 도장 하나만 찍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그늘이 걷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만의 봄이 올 거라고요.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이렇게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사랑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이야기지요. 한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누구 밥상 차릴 일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새 셋방으로 짐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고 꼭 10달 뒤, 저는 제 두 발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다시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들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그 사람 영호 씨를 처음 만난 건 21살 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 만나고 어른들끼리 나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좋아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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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뚝뚝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속을 도무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은 제때 차려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사람 양말 한 짝까지 손으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으로 여기셨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순자가 아니라 그저 아가, 며느라, 나중엔 준영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추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사흘 전부터 저를 부엌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차례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렸지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핀잔이 돌아왔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아버지와 영호 씨를 비롯한 남자들은 안방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나물 한 접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영호 씨가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행주를 빨아 너는 방식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고 장을 담그다 조금만 짜도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호 씨가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늘 못 들은 척 신문만 넘겼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채바느질을 배운 적이 있어서 언젠가 작은 옷 수선집이라도 차리고 싶었지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새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영호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냐,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 한마디에 제 작은 꿈은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숨구멍은 옆집 영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온 영자는 빨래터에서 만나면 서로의 멍든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지요. 순자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영자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어렸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매정하기만 한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심하던 때 한겨울 새벽에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귤을 한 봉지 구해다 머리맡에 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인 줄도 모르고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하지 하고 속으로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 귤 한 봉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 보내드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연탄을 갈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삶고 밤이면 떨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춘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영호 씨는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했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열 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로 잘라버렸고 아이들 일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았고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둘째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서 7달을 키운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등을 한번 쓸어주기는커녕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만 던지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람과는 마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우리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영호 씨 혼자 벌어 네 식구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는 남의 집 영바느질을 몰래 받아다 밤마다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준영이 학원비를 대고 미경이 교복을 맞췄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지요. 다만 월급날이면 봉투에서 제 몫이라며 얼마간을 따로 떼어 말없이 밥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미경이는 아예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하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 사람이 슬그머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지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 한동안 일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영호 씨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 담배를 태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못 먹여 살릴까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앓았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등을 한 번도 다독여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제 서러움에 갇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차가워서 외로웠고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서 외로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벽을 허물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해 미경이가 큰맘 먹고 우리 부부에게 온천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단둘이 떠난 그 여행에서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번만큼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천에 가서도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만 들여다보았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날을 떠올리면 그 사람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그 사람의 침묵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을 풀어줄 말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영이와 미경이가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재미로 저는 견뎠지요. 준영이가 대학에 붙던 날, 미경이가 시집 가던 날,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저는 혼자라도 기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메마른 결혼을 하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일터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 무뚝뚝함이 갈 곳을 잃고 온통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차려야 했고 국이 식었다, 반찬이 짜다, 간섭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종일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서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려 하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요. 그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순자라는 사람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혼자가 된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누구는 황혼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찌나 홀가분해 보이던지요. 여행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심을 굳힌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빼꼼 열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녁은 안 차리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밥상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할란다. 준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고, 미경이는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 씨는 의외로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제게 했던 무관심의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는구나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천장을 바라보던 긴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의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은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마누라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마디 만류의 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져 보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짐 보따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땐 그저 저 사람이 무슨 짐이 빠졌는지 따지려는 게로구나 싶어 다시 누웠습니다. 이혼하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의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니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끓이고 갈치를 굽고 콩나물 무침을 무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을 오래오래 씹으며 가끔씩 젓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한참 들여다 보았지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평생 먹던 맛이라 익숙해서 그러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밥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였습니다. 평소엔 인사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눕던 사람이 그날만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조차 내일 도장 찍으러 가야 하니 잠 푹 자라는 소리인가 하고 빗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어떤 호의도 그 미움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법이지요. 저는 그날 평생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다정한 인사를 끝내 받아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새빵 하나를 얻어 짐을 풀고 늦잠도 자보고 밥은 대충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저녁상을 차리던 손이 갈 곳을 잃으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난 반찬을 차려도 모래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온 방을 가득 채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옆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는데 그 숨소리가 사라지니 방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숨소리마저 그리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 보려고도 했습니다. 준영이네 집에 며칠가 있었지요. 손주들 보는 재미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머니 편히 계세요 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제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해줄라 치면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아요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신데? 글쎄, 나도 모르지.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어디 가시겠어? 아니, 그럼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야? 아버님은 멀쩡히 계신데 왜 우리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화장실도 못 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제 방, 아니, 손주방을 빌려 쓰던 그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평생 누구의 짐도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대고 짐을 싸서 제 셋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셋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가 이제 그 어떤 이름표도 떼어버린 빈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해 첫 명절은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빚다 보니 어느새 한 솥 가득이었습니다. 평생 한 솥 가득 빚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요. 그 송편을 누구에게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차린 그 많은 명절상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제 송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무칠 줄 몰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라는 분이 그날 우연히 저를 보고는 자기 집 차례 음식이라며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며느리 노릇, 며느리 어른 노릇을 다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옆집 사람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싶었지요. 영자가 그 무렵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함께 한숨 쉬던 그 영자 말입니다. 영자는 평생 그 무뚝뚝한 자기 남편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고 있었지요. 영자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순자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나도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저 더는 못 견뎌서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고 두려움이 손목을 붙들었지요. 저쪽에서 쓸데없이 왜 전화했냐 한마디 하면 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평생 좋아하던 청국장 재료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지요. 두 봉지를 사들고 새방에 돌아와 평생 끓이던 손길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청국장을 누구에게 떠다 주나. 저는 그 청국장을 그릇에 떠다 식탁 위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 앞에, 한 그릇은 빈 의자 앞에. 그러고는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그 빈 그릇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작은 일들에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고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사다리에 올라가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그 사람이 말없이 해주던 일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 손길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늘 모자라 보이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채워주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법인 것 같습니다. 미경이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그 애는 시집살이가 호된 데다 남편 사업까지 기울어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지요. 그런 딸에게 차마 외롭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할게. 하면 그 이따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제가 꿈꾸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한번 나가봤지만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혼자였고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 길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곁에 앉아 있는데 저만 빈 의자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날 우리 집 근처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멀리서 그 골목 입구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대문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집 지붕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푸른 이끼가 그새 덮여 있더군요. 그 사람이 평생 봄, 가을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손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지붕을 누가 손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옛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영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요? 하시는데 저는 차마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지요.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어떤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마누라가 늙음하게 영감 버리고 나갔다더라. 그런 말이 등 뒤로 따라붙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의 40년은 분명히 제가 견딜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 그 집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오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만 쌓아두고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해보고 나왔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렵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러면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길고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 긴 새벽마다 저는 자꾸만 옛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일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올랐고 미운 일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군요. 손에 약봉지와 죽 한 그릇을 들고요. 엄마, 며칠 와 계실래요? 처가 친정 가서 며칠 비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맙던지요. 며느리 없을 때 와 있으라는 그 배려가 한편으로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너희 부부 사이만 좋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호 씨의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옮길 때 어쩌다 섞여 들어온 것이었지요. 누렇게 변색된 그 손수건을 손에 쥐자 그 사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빨래 비누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저는 그 손수건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면 미워하던 사람의 손수건 한 장으로 위로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질수록 자꾸만 영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미운 기억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집어 먹어보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간 저를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우산만 내밀던 모습, 제가 아끼던 화분이 시들면 슬그머니 물을 주던 그 무뚝뚝한 손길, 그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기만 했던가? 아니면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가려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잘 헤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몸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길을 가다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이가 좋아하던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날 살림집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을 보던 자리, 제가 빨래를 개던 마루, 명절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 그 풍경 속에는 늘 그 사람의 그 등 돌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울 땐 그 등이 그렇게 야속했는데 외로워지고 보니 그 등마저도 그리워졌습니다. 그 등이 있었기에 우리 집이 집답게 보였다는 사실을 그 등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옛 사진첩을 한번 꺼내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지요. 사진 속의 그 사람은 늘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그 사람은 카메라가 아니라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는 늘 저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카메라보다 저를 먼저 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날 그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함께 짝지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만 혼자 버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단풍이 아무리 곱고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옆에 함께 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 풍경이 다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풍을 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빈 의자만 자꾸 바라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밤, 저는 잠을 자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무어라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제가 자꾸자꾸 부르는데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한 번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 한다. 10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와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40년 전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그리고 둘째를 잃고 제가 누워 있던 그 방의 천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구나. 저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한 사람쯤 떠오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립던 사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 한 통과 갈치 한 손, 그리고 새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무얼 가져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평생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것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잠깐 친정에 갔다 돌아오는 새댁처럼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40년을 살고 이혼까지 한 마누라가 친정 다녀온 새댁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시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명절이면 함께 갔던 작은 떡집. 그 모든 풍경이 저를 향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왜 그때는 그렇게 미워했니? 왜 그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니? 저는 그 물음들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군요.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발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무어라 첫인사를 건넬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혹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보니 동네는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들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우리 옆집이던 영자네 집은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문도 빛바랜 우편함도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감나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다만 그 모든 것이 4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을 산 그 집, 제가 시집과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마당,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외로워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무뚝뚝한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늘 정갈하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제가 가꾸던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제 목소리가 빈 마당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살던 김씨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준영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하기 한참 전 정년퇴직을 하고 부쩍 무뚝뚝해지고 짜증이 늘었던 그 무렵에 그 사람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마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병든 늙은이 수발까지 들게 하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해 주는 거라고. 자네 자유롭게 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하던 그 긴 시간이 내 뜻대로 해라 하던 그 한마디가 그제야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택한 가장 그 사람다운 방식의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맡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조금씩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에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이거라도 받아라. 그 옆에는 손수건에 곱게 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찍은 빛바랜 사진, 준영이 돌잔치 사진, 미경이 시집 가던 날 제가 한복 입고 웃던 사진.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사진들을 닳도록 들여다본 듯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날 순자가 제일 예뻤다. 그리고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입으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두었던 겁니다. 글씨가 서툴러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 순자가 김치를 담갔다. 맛있다는 말을 못했다. 다음엔 꼭 해야지. 오늘 순자가 둘째 생각에 우는 것 같았다. 등을 쓸어주고 싶었는데 손이 안 나갔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순자에게 말하면 평생 또 나 때문에 발이 묶일 거다. 그건 안 된다. 오늘 순자가 이혼하자고 했다. 잘 됐다. 이제라도 저 사람을 놓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미안하다, 순자야.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순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 사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는 이제 됐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읽고 공책을 안고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던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쓰던 빗 하나, 닳도록 들여다본 듯한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약통 안에는 영호 씨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라벨을 들여다보니 한참 전부터 드시던 약이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매일 그 약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삼키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그저 영양제려니 하고 넘긴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단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방에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의 눈도 빨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고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는 평생 우리 다 돌보느라 자기 인생 한 번을 못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자기 병수발로 발묶이게 할 수는 없다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안 알려줬니?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야지. 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영아, 네 엄마한테 알리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탓할 수도,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저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툴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투른 사랑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가장 외롭게 보내드린 셈이 되었지요. 준영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엄마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 순자 손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자기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누라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부엌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 한 번도 그 사람 입에서 듣지 못했던 그 칭찬들을 뒤늦게 아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칭찬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 때 그대로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한 칸에는 제 옷도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제가 두고 간 옷 몇 벌을 그 사람이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올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 옷걸이 옆에는 새 옷 한 벌이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제 치수의 한복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그 사람이 작년 제 환갑이 가까웠을 때 미리 사다 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풀려서 돌아오면 환갑상 차려 드리려고 그러셨대요. 저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또 무너졌습니다. 차마 입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옆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달부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붙이지도 못한 편지를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잘 지내는지, 새방은 따뜻한지,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새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물을 자격이 없다. 그저 잘 지내라. 두 번째 편지에는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너는 우산 잘 챙겨 다니는지, 평소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다니는지. 세 번째 편지에는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다. 42년이다. 너는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했지. 사실은 내가 매년 마음속으로는 기억했다. 그저 말로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봉투 속에 갇혀 끝내 저에게 닿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도착하지 못한 편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냈지만 닿지 않은 마음, 받았지만 열어보지 못한 마음, 그렇게 어긋난 두 사람이었지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엄마, 이건 듣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엄마가 혹시 돌아오시면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작은 카세트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듣고 있느냐? 나는 말이 서툰 사람이다. 평생 너한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다. 미안하다. 너랑 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한 건 네가 부엌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 그 소리였다. 그 노래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던 적도 많다. 너는 몰랐겠지. 나도 말 못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란다. 잘 살아라, 순자야. 저는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도착하기는 했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빈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40년을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저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겼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 서툰 사랑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평생 그 사람을 원망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도 했어야 했고,
아플 때 손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저를 40년 동안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저는 사랑을 읽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그 시절의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자식들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뒤늦게 아버지의 병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땐 이미 늦은 뒤였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불렀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전해주었습니다. 순자, 순자 하고요. 저는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저는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저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마음 다시 흔들면 안 된다고, 모르는 채로 살게 두라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준영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길까지 저를 자유롭게 두려고 거짓말을 부탁했던 겁니다. 살아서 한 거짓말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부탁했지요. 영자가 한참 뒤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도 어디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빈손으로 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미운 게 미운 게 아니더라.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인 거더라. 우리 영감도 가고 나서야 알았어. 그 자리가 비고 나서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 영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 또 한참 제 손을 잡았다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자가 했던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저를 미경이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잠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40년을 함께 살고도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져간 청국장 한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끓여준 적 없던 그 청국장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짐만 싸들고 나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부른 내 이름을 끝까지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평생 못한 말을 그 사람이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곳에 와서야 겨우 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차마 미경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거칠고 쉰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늙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가엾고 또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찾아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건 엄마 인생 살라고 그러신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더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제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마저 헛것이 되는 셈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사진 앞에 앉아 안부를 묻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영호 씨도 거기서 잘 지내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 그 사람에게 매일 말을 거는 늙은이가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평생 못한 대화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보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자식의 위로가 아무리 따뜻해도 직접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드린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시선이 무거웠고 누가 안부를 물으면 무어라 답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마누라와 먼저 보낸 아내는 분명히 다른 자리인데 저는 그 두 자리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뒤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꼈지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도 무언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김장철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더군요. 묻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이 그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모르는 척 같이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평생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인의 사정도 그 무렵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사위가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좋은 일도 생겼지요. 미경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계시다 가요 하더군요. 저는 가끔 미경이네 집에 가 며칠씩 있다 오곤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빈방의 정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미경이네를 조용히 도왔고 남은 것으로는 그 사람과 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을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렇게 여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우산을 내밀던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공책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라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무뚝뚝하고 답답해도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미처 읽지 못한 마음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로 남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20년째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는 후회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이어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시린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분명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